구글이 일단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새 모델 자체가 뭐 창의적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 일단 상식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학 및 논리에서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구글 I/O 2023이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선다 피차이가 뭐 AI 소리만 계속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솔직히 바드 정식 출시해도 저도 솔직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연에 대해서 우와 진짜 멋진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구글이 본격적으로 초고대 언어 모델 LLM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한판 승부가 어떤 부분이 구글에게 강력한 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는 물론 살펴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구글 I/O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제작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사실 너무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 욕심껏 제가 진짜 좀 재밌다고 느낀 부분들, 그리고 요거는 역시 진짜 구글이다 싶은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키워드만 뽑아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일단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기술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보다가 그냥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된다 싶은 것들 이렇게 한번 카테고라이즈 해봤고요. 왼쪽 위에 이 구글의 기본적인 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른쪽에 이제 팜2를 기반으로 한 바드,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와의 연동, 그리고 AI 기반 검색 엔진까지 이런 AI 관련 내용들, 요 부분 뭐 놀랍지 않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텍스트 투 뮤직으로 간 게 있었습니다. 이미 뭐 소개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뮤직 LM이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좀 신박하게 영상을 편집해주는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픽셀 폴드를 기준으로 한 스마트폰 관련 내용들,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기본적인 구글 앱 기반의 서비스에서 훨씬 더 확장되고 멋있게 개발된 부분들 살펴봐야겠죠. 영상 초기에 선다 피차이가 얘기를 했던 구글 맵과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이미 우리가 지금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맵 같이 스트리트 뷰를 다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머시브 뷰라고 해서 훨씬 더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게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갈 때 처음 간 사람도 이 길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을 만큼 진짜 가상으로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스트리트 뷰보다 훨씬 더 사시감 있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지금과 같이 저렇게 라우트를 딱 설정을 하면은 뭐 저 정도는 지금 이제 구글 맵으로 보이는데, 날씨 상황도 막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자세히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제 버드뷰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모습들, 저런 이제 새 날아다니는 디테일 이런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제 교통 상황인 같은 것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썬더 피차이가 얘기를 하기를 구글 지도가 매일 200억 킬로미터의 길 안내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그리고 티맵 이런 걸 사용하고 있지만도 전 세계적으로 구글 맵의 내비게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맵 자체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보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식당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평점, 거기에 관련된 블로그, 온갖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데,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좀 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머시브 뷰를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날씨 변화에 따른 경로의 모습도 거기를 시간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변화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모습, 정말 체험성 있게 다가올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제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져왔거든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이 공중뷰 API를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앱을 만들 때 이런 조감도 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식당은 여기입니다 하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글이 이제 초기 파트너십으로는 세입자가 부동산과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시각화해서 알 수 있도록 이 지역 근처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직접 임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렌트닷컴과 파트너십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 맵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냥 이 맵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걸 API로 가져와가지고 각자 회사마다 브랜딩할 때 좀 더 시각화할 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강력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구글 포토 부분이었습니다. 매직 이레이저에서 매직 에디터로 진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사실 요즘 워낙 에디팅하는 앱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실 이 자체가 놀랍지는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폭포를 저렇게 사람을 이제 눕길 따가지고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서 다시 재생성을 한다라거나, 사진을 이제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앱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것도 구글 포토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옮겨가지고 바로 하면은 저 빈 부분을 알아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자세히 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 생성 AI 기반으로 CNN과 겐 모델을 써서 그 부분을 다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저기서도 꼬마가 저렇게 딱 옮기면은 풍성이 조금 더 생기고 벤치도 좀 더 생기면서 좀 더 구도를
이걸 바꿀 수도 있게 되고요. 하늘이 너무 흐려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저쪽을 선택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게 되겠죠. 하늘을 이렇게 막 믹싱해서 여러 가지 하늘로 처리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구글 포토에서 기본 앱에서 바로 지원을 한다라는 점,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이게 또 픽셀 폰에만 도입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앱 확장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 심지어 아이폰에도 쓸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Find My Device. 물론 지금 내 기기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긴 한데 애플 진영 대비 안드로이드 진영이 좀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각자 제조사들 뭐 삼성, 샤오미, 오포, 화웨이 이런 애들이 각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OS를 업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잘 안 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업데이트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제조사별로 뭔가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니즈를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안드로이드 기기들까지 엮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디바이스를 잘 찾는 방법 이런 것들도 소개를 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블루투스 트래커 이런 스토킹 같은 이제 범죄에 이용되는 이제 위험이 있어가지고 애플과 구글이 이제 힘을 합쳤죠. 그래서 협력을 해가지고 블루투스에 추적당하지 않도록 밴을 하는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플,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트래커가 다 감지가 되면은 AI로서 걸러내는 기능이라던가 시큐리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글이 계속 밀고 있는 거 있죠. RCS 여러분 아십니까? Rich Communication Service. 아주 뭐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냥 애플의 아이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만약에 문자 보내고 하는 걸 하려면은 기존의 SMS나 MMS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갤럭시에서 화웨이 폰으로 아무 앱을 깔지 않고 기본 앱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RCS가 나왔다는 거죠. 구글은 원래 옛날부터 계속 이런 메시지 앱을 만들려고 했어요. 기본 앱으로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좀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매직 컴포저라고 하는 거는 이 RCS 기반으로 간단하게만 글을 쓰면은 이걸 훨씬 더 풍부하게 전문가처럼 얘기해줘 이런 걸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비디오 같은 거나 아니면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이제 굉장히 락된 환경에서 시큐리티가 보장된 환경에서 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RCS를 이용하게 되면은 통신사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SMS와 같이 이제 통신사 서버에 저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느냐, 뭐 정부가 열람하면은 이거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아직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메시지로서 이제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딱 이제 지켜내서 아이폰 유저끼리 그리고 애플 유저끼리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쪽은 이게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글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의 마지막이 이 바로 월페이퍼 만드는 거죠. 저렇게 이모티콘을 아무거나 이렇게 쭉쭉쭉 집어넣으면은 저렇게 바탕화면에 월페이퍼가 만들어지는 모습 또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앱 하나 깔면은 당연히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를 뭐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결국 월페이퍼를 저렇게 AI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저렇게 2D 이미지를 이제 시멘틱하게 추출해가지고 저렇게 3D로 표현할 수 있는 저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저 들고 있는 것도 이제 픽셀 시리즈인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픽셀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구글 OS를 갖고 구글 하드웨어를 가졌을 때에 자기들끼리 이제 어댑티브하게 자기들이 잘 맞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볼 거는 구글이 얘기한 바드와 뭐 팜2 이런 인공지능 얘기 별로 놀랍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챗GPT라든가 아니면 달리2라든가 이러한 생성 모델들을 우리가 워낙 많이 접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더 생소한 AI 서비스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바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트위터에 공개된 구글의 뮤직 LM이라는 텍스트 투 뮤직 서비스의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A calm soothing flute sound 저렇게만 치니까 알아서 뮤직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컴하고 수딩한 이제 플룻 사운드 소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발전이 된다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딱 생성해서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이제 클러빙 무드다 이제 부쿵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쿵이 해줘 이렇게 딱 치면은 이제 클럽 사운드가 이제 붐붐붐붐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생성 AI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는 바로 저작권 이슈죠. 우리가 EDM이니 뭐 클래식이니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학습한 것 자체가 원 저작권에 있는 음악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하고 뭐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베타 서비스나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제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관련된 굉장히 신박한 서비스는 이거 진짜 제가 써보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영어를 일단 읽어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 예를 들어
한국어로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래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텍스트로 나오는 거고 한국어 음성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입모양까지 편집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될 수 있겠죠.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 같이 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인토네이션을 정하고 스피치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립 매칭까지 다 연결해서 해주는 부분, 정말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오리지널 영상이고요. 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저렇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구글 팜2와 바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크게 놀랄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발표된 게 그렇게 자세하게 발표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팜2라는 걸 새롭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글의 이제 팜 API, 파이어베이스랑 콜앱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에게 제공을 할 텐데요. 팜1이 이제 매개 변수 수가 5,400억 개죠. 챗GPT가 3.5가 1,750억 개고 GPT-4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도 뭐 3,000억 개에서 이제 9,000억 개 이렇게 그 사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팜2에서는 실제로 파라미터를 얼마 썼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나왔던 게 이제 팜2라는 게 이제 최근 구글의 이제 JAX 그리고 TPU V4 인프라 위에서 구축을 했다라는 점만 나왔고요. AI 모델 크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구글이 일단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세 모델 자체가 뭐 창의적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 일단 상식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학 및 논리에서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언어 모델이 이제 그냥 언어만 생성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냥 헛소리라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한다라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것들을 이제 해석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다른 앱에 의존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타사 플러그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저런 이제 파인 튜닝을 했고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포함해가지고 뭐 베릴로그 같은 하드웨어 언어까지 총 20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싹 다 학습해가지고 코딩하고 디버깅을 위한 이제 구글 전문 모델이 있죠. 코디라고 이거의 기반을 형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00개가 넘는 언어를 특징으로 하는 말들을 통해서 훈련을 했으니까 다국어 작업에 탁월하다는 게 또 바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챗GPT도 여러 가지를 학습을 했지만 구글이 이제 언어 쪽에 더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제로 써보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것들 또 챗GPT와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스페시파이 해가지고 매드팜2라고 의료 지식에 중점을 둔 회사 모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수준으로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챗GPT가 GPT-4에서 RLHF 같은 이제 강화 학습, 휴먼 피드백에 의한 강화 학습을 좀 더 빡세게 한 것처럼 뭔가 여기 전문화돼서 이제 잘 학습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딱딱 갖다 쓸 수 있도록 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에서 온 디바이스로 실행할 수 있는 팜2 버전도 있고 보안에 집중을 하는 이제 세큐리터리 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프닝 때 썬더 피차이가 얘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바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부분이 없어서 요약만 하자면은 일단 대기자 명단 같은 거 다 삭제하고 1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영어로 일단 제공을 한다고 했고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40개 언어를 지원한다라는 걸 목표로 일본어와 한국어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와 함께 같이 이제 쿼리를 던질 수 있도록 다중 모드 쿼리를 포함해가지고 바드가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GPT-4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같이 이제 경쟁을 딱딱 대응해서 원포인트로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구글 검색하다 보면 구글 렌즈 같은 거 사용해서 여러분 검색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드 모델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드에서 제가 볼 부분은 사실 없는데 본격적으로 구글도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픈 AI에 챗GPT로 검색해서 뭐가 잘 안 나옵니다. 빙으로 검색했을 때 뭐가 잘 안 나왔을 때 뭘 검색합니까? 구글로 검색하죠. 지금같이 리스트를 이제 띄워주는 방식의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거기서 찾을 겁니다. 챗GPT와 빙이 정말 놀라운 검색 엔진으로 겁나긴 했지만도 여전히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글이 챗GPT와 유사한 빙 AI와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거기다 더 나아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은 구글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AI에 지금 이제 늦게 시작하면서 선점을 하지는 못했지만도 훨씬 더 빠르게 추적을 하면서 강력한 지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바드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든다라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도비가 라이선스를 부여했거나 공개했더라는 걸로 이미지가 생성되면은 이거를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구찌를 달고 있는 안델공학 에러를 이미지로 표현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구찌라는 게 상업적 용도랑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상업적으로 쓸 수도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 되겠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과 지금 바드를 기반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오픈 AI 진영에서 여러 플러그인들을 이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것들 전부 다 GPT 기반으로 뭔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스프레드시트, 문서, 프레젠테이션 이 모든 것들도 바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AI 툴을 강력하게 제공하겠다라고 서비스는 발표했고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저렇게 쇼핑을 할 때도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 저런 것들을 손쉽게 스프레드
스프레드시트에 뿌려준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구글이 진짜로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 자체도 AI 기반으로 채팅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저기다가 플러스 쇼핑할 때도 뭔가 AI 기반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제너레이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으니까 뭐 빙에서 하는 것들 모두들 다 구글이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구글이 원래 또 이제 원래 랭크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검색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딱딱딱 잘 뽑아준다라고 하는 서비스. 구글이 원래 이걸 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자기 살 깎아먹기였다는 거죠. 구글의 매출 자체가 검색 엔진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검색 엔진 잘 나오고 있는데 AI로 해가지고 섞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AI 돌릴 때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왔으니까 사실 트랜스포머 자체도 구글이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지금 저거를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선점을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굉장히 뼈아픈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워포인트에서 AI로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구글이 갑자기 이거를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오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와 구글 짱이야. 주모도 자체가 구글에 다 갔을 뻔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도 뭔가 놀랍지 않고 방어책의 형태로만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는 양쪽 경쟁에 따라서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될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채팅으로 저렇게 넣어서 저렇게 딱 넣어줘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거고 스프레드시트에 여러 가지 복잡한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편집하는 시대가 곧 빠르게 올 수 있겠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다가 발표자 노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픽셀 폴드, 물론 다른 픽셀 시리즈도 나왔지만 픽셀 폴드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일단 초기에 텐서 G2 칩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텐서 G2 칩은 뭐 구글이 만든 자체 AP이긴 하지만 이 벤치마크 점수로 봤을 때는 놀라운 성능은 아닌 거 다 아시죠? 구글의 픽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의 하나의 레퍼런스 폰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많이 파는 제품 자체가 아니죠. 그렇지만도 이제 어떤 코어가 들어간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 구글 텐서 G2 같은 경우에는 ARM 코텍스 X1을 사용하고 있죠. 2.85GHz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근 나온 스냅드래곤 8 Gen 2 그러니까 갤럭시 S23에 들어갔던 그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의 모델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G2 같은 경우에는 2+2+4 구조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23에 들어갔던 8 Gen 2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프라임 코어를 갖고 있는데 그게 X3급이고 3.2GHz 갤럭시 S23에는 더 높은 기가헤르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4+3 구조로 8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2+2+4 구조. 그리고 디멘시티 같은 경우에도 프라임 코어는 X3가 들어갔거든요. 타 경쟁사의 프리미엄급 AP와 경쟁하려는 의도의 CPU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GPU도 ARM에 이제 말리 GPU가 들어갔죠. 말리가 아드레노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GPU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다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쪽 이 TPU를 들어갔다는 부분, 요게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구글 픽셀 가지고 이제 AI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본 그 TPU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칩셋보다 최대 60% 더 빠르게 음성이나 카메라 작업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작 대비니까 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좀 빨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공정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프로세싱 자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폴드, 픽셀 폴드이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봐야겠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갤럭시보다 이 폭이 조금 더 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보시면은 곡면에 이제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G2 칩이 들어가죠. 그리고 옆으로 넓어요. 저는 저게 사실 마음에 들어요. 오포 N2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접었을 때 좀 짤뚱한 느낌이 좀 싫긴 하지만 저게 딱 펼쳤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디스플레이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태블릿 PC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120Hz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저 베젤이 진짜 두꺼워요. 끄트머리 베젤은 아직 하드웨어적인 세트 조립에서 구글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UDC 같은 카메라도 탑재하지 않고 두꺼운 베젤 위에다가 저기 보이시죠? 전면 카메라를 이제 넣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두께가 12.1mm예요. 갤럭시 같은 경우가 14에서 15mm 정도 되니까 딱 비교를 해봐도 얇은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갤럭시 폴드와 동일하다. 구글도 이제 폴더블 시장에서 하나의 이제 또 축을 담당하면서 원래 이것도 삼성과 협력을 많이 했다라고 기사에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실제로 방수를 한다라는 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방울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방수에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폴더블 폰은 역시 삼성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IPX 8등급까지 방수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힌지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니까 또 힌지 이 부분
부분은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이제 유체에 의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이 각도와 관계없이 이제 원활하게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마찰력을 일부러 유체를 통해 발생을 시킨 다음에 힌지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접히고 펼 수 있도록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딱 잠금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실제로 이제 구글 픽셀을 보면은 딱 납작하게 붙여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힌지 설계에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구글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 힌지 구조에서 디스플레이 영역 쪽으로 방해가 안 되도록 힌지 메커니즘 자체가 스마트폰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비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물방울 힌지로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뒤쪽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좀 딱 접히겠죠. 마치 중국 스마트폰들이 딱 접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제 레퍼런스 폰이니만큼 구글의 소프트웨어 제작화를 많이 했는데, 또 구글 하면 이제 트랜슬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듀얼 스크린으로 인터프리팅을 할 수 있도록 앞쪽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상대방이 그냥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트랜슬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애플리케이션만큼은 이 폴드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데, 요건 또 이제 뭐 갤럭시에도 차용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 부분은 벌써 또 많이 알려졌죠. 힌지가 접힐 때를 인지를 해서 저렇게 날개가 접히도록 UI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건 이제 힌지가 접힐 때 어떤 센서나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인지를 하고, 그걸 섬세하게 또 안드로이드 OS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작은 트릭 같은 거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도, 레퍼런스 폰이기 때문에 또 구글이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성에서 체험성 있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구글 I.O.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WWDC처럼 정말 이제 볼 것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예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 GPT 경쟁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더 주의 깊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 생산 칩에서 구글 픽셀 폴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태블릿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웨어OS 같은 것도 있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애플 쪽으로 다 뺏기다 보니까 점차 이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 진영이 이렇게 하나로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OS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RCS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여러모로 좀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술력만큼은 정말 뒤지지 않는 회사가 맞을 텐데, 또 여러 제조사들을 이끌고 하나의 중심축으로 잘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썬달 피차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구글 I.O.를 여러 번 보면서 썬달 피차이 참 말은 잘 못하는 것 같다, 팀쿡에 비해서,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이 좀 약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웃어야 될 포인트도 잘 맞지 않아서 발표가 멈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은 좀 재밌는 부분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다크 모드 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환호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요약해서 긴 영상을 만들어도 끝까지 보지 않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게 할지, 더욱더 아우트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